마포나루터 근처 심씨 할머니는 작은 떡집을 운영하며 홀로 살아가는 60세 노인이었다.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은 후 떡 빚는 일로만 하루하루를 버텨왔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동짓날이 가까워오자 굵은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심씨는 아들의 기일을 그냥 넘길 수 없어 붉은 팥떡 한 시루를 이고 산을 올랐다. 무덤에 도착해 제물을 차리고 눈물을 흘리던 심씨의 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귀를 기울이자 그것은 분명 갓난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무덤에서 10여 걸음 떨어진 바위골 안쪽에 파란 강보에 쌓인 아기가 떨고 있었다.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심씨는 재빨리 자신의 두툼한 솜저고리를 벗어 아기를 감쌌다. 그리고 아들 무덤에 올렸던 따끈한 팥떡을 아기 배 위에 올려놓았다. 눈보라를 뚫고 산을 내려온 심씨는 그날 밤부터 고열에 시달렸지만 아기를 살리기 위해 쉴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쌀죽을 쑤어 한 방울 한 방울 아기 입에 떨어뜨렸다. 사흘째 되는 날 기적처럼 아기가 눈을 떴다. 파란 당보는 고운 비단이었고 옷가락지는 예사롭지 않았다. 심씨는 마을 훈장에게 부탁하여 아기에게 도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길 도다의 어질 현시엔 바른 길을 가는 어진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다. 세월이 흘러 도현은 5살이 되었다. 말을 또박또박하며 놀라운 재주를 보이기 시작했다. 할머니, 오늘 쌀 3되로 인절미를 만들면 45개가 나와요. 어찌 그리 정확히 아느냐? 한 되에 15개씩 나오니까요. 3되면 15의 셋을 곱하면 되잖아요. 심씨는 혀를 내둘렀다. 5살짜리 아이가 셈을 하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다. 더 놀라운 건 도현의 눈썰미였다. 사람들이 떡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도현은 그들이 떡을 살지 안 살지 정확히 맞췄다. 저분은 떡을 안 사실 거예요. 신발에 흙이 안 묻었어요. 멀리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산책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가 홀쭉해요. 과연 그 양반은 떡집 앞을 지나쳐 갔다. 대목을 앞둔 어느 봄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심씨가 떡을 2배로 준비하려 하자 도현이 말렸다. 할머니, 안 돼요. 떡을 평소 절반만 하세요. 점심때쯤 폭우가 쏟아질 거예요. 이 녀석아,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무슨 소리냐? 도현은 소금 단지가 끈적하고 눅눅한 것, 굴뚝 연기가 하늘로 못 올라가고 바닥으로 깔리는 것을 보여주며 큰 비가 올 징조라고 설명했다. 정오가 지나자 정말로 장대비가 쏟아졌다. 다른 떡집들은 비에 젖은 떡을 버리느라 난리였지만 심씨 떡집만 손해를 면했다. 이후 도현은 마포나루터에서 신동으로 소문났다. 도현의 소문이 퍼진 지 며칠 후 고을의 신임 사또가 부임했다. 화려한 행렬이 떡집 앞 큰 길을 지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지만 도현만은 고개를 들고 말의 발굽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다. 사또가 채찍을 드는 순간 도현이 뛰어나갔다. 안 돼요. 멈추세요. 위험해요. 호위 무사들이 소리쳤지만 도현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말이 아파서 왼쪽 뒷다리를 절뚝거려요. 안장이 오른쪽으로 쏠렸어요. 지금 달리면 쿵 하고 떨어져요. 사또가 내려서 확인해 보니 정말로 말발굽의 편자가 깨져 있었고 안장끈은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도현의 말대로 달렸다면 큰 낙마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었다.
이 사건으로 도현의 명성은 고을 밖까지 퍼졌다. 하지만 소문이 퍼질수록 심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세상은 튀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심씨는 도현을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도현아, 세상은 모난 돌을 가만두지 않는단다. 내가 똑똑한 건 할미가 제일 잘 알지. 하지만 그걸 남들한테 보이면 안 된다. 제발 내 앞에서만 똑똑하고 남들 앞에서는 바보가 되거라. 다음 날부터 도현은 바보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물어도 딴청만 피웠다. 심씨는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이게 도현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다. 도현에게는 어릴 때부터 간직해 온 보물이 하나 있었다. 강보에 함께 들어있던 작은 옷가락지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심씨는 이웃 훈장님께 물어 그 뜻을 알아냈다. 민유방본 민웨이방번이라 쓰여 있구려.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라는 뜻이요. 도현은 그 말을 곰곰이 되새기며 옷가락지를 더욱 소중히 여겼다. 잠잘 때도 손에 쥐고 잤고 떡집 일을 도울 때도 손가락에 끼고 있었다. 어느 날 떠돌이 선비 하나가 떡집 평상에 앉아 낡은 비망록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이름 대신 붉은 도장이 하나 찍혀 있을 뿐이었다. 이 도장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증거가 될 텐데. 그때 도현이 장난으로 떡반죽에 옷가락지를 꾹꾹 눌렀다. 하얀 떡 위에 매화 문양이 선명하게 찍혔다. 선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도현이 만든 떡 위의 매화 문양, 그것은 비망록 속 붉은 도장 자국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도현의 옷가락지에 붉은 팥을 묻혀 책의 빈 공간에 찍어보았다. 기존 도장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 가락지가 그냥 반지가 아니라 자네의 인장이었구만. 내가 바로 증거다. 이 가락지를 가진 내가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구나. 그날부터 선비는 떡집 뒤편에 머물며 도현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도현의 아버지인 이대감이 평생 믿었던 가르침, 백성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전수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떡집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한양에서 온 홍대감이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홍대감 뒤로 호위무사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소문을 들었소. 이 떡집에 똑똑한 아이가 있다지. 홍대감은 도현을 불러 세웠다. 위압적인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물었다. 내 놈은 천한 떡집 아이인데 정치가 무엇인지 아느냐? 도현은 바보 흉내를 내려 했다. 하지만 홍대감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그리고 스승에게 배운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자 입이 저절로 열렸다. 도현은 무의식적으로 옷가락지를 만지작거리며 또랑또랑하게 대답했다. 정치는 떡을 고르게 나누는 것입니다. 떡을 만들 때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으면 안 되잖아요. 모두에게 고르게 나눠줘야 해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민유방본, 백성이 오직 나라의 근본이라 배웠습니다. 그 순간 홍대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말투, 그 사상 모두가 홍대감이 영모로 몰아 죽인 이대감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홍대감은 거칠게 도현의 멱살을 움켜쥐며 소리쳤다. 누구한테 그런 말을 배웠느냐? 그 순간 도현의 품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져 바닥에 굴렀다. 옷가락지였다. 홍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가락지를 집어 햇빛에 비춰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안쪽에 새겨진 매화 문양을 보는 순간 홍대감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놈이 그 핏줄이구나. 홍대감은 옷가락지를 바닥에 내던지고 떡집을 나섰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자마자 호위 무사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없애라. 흔적도 남기지 말고. 그날 밤 심씨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부엌에서 쓰던 낫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다. 도현은 잠든 척하며 할머니를 지켜보았다. 할머니는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도현의 헌 옷을 깁고 있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늘을 움직이는 할머니의 굽은 등이 보였다. 평생 떡을 빚느라 굽어진 허리였다. 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할머니께 비단 꽃신을 신겨 드릴 거야. 다음 날 도현은 떡집 주변을 맴도는 낯선 사내 셋을 발견했다. 그들의 신발에는 붉은 황토가 묻어 있었다. 마포나루터 근처에는 없는 흙, 홍대감 저택 근처에서나 볼 수 있는 흙이었다. 도현은 사내들이 바람 방향을 살피고 떡집 뒤편 구조를 확인하는 것을 보았다. 스승님, 큰일 났어요. 오늘 밤 북서풍이 불 때 저들이 불을 지르러 올 거예요. 세 사람은 조용히 도망칠 준비를 시작했다. 심씨는 소중한 물건들을 작은 보따리에 담았고 스승은 뒷문에 사람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 한밤중 북서풍이 불기 시작했다. 도현의 예측대로였다. 곧이어 떡집 뒤편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지금이다. 세 사람은 뒷문 구멍을 통해 기어 나왔다. 하지만 심씨는 발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떡집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고 있었다. 남편과 함께 일군 터전, 아들을 키운 그곳, 도현과 함께한 모든 추억이 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목숨이 중합니다. 훗날을 도모해야 합니다. 스승이 심씨의 팔을 잡아 끌었다. 심씨는 눈물을 머금고 도현의 손을 꼭 쥐었다. 세 사람은 어둠 속으로 달렸다. 뒤에서 자객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놈들이 도망쳤다. 찾아라. 심씨는 도현의 손을 놓지 않았다. 평생 떡 빚던 그 악력으로 도현의 손을 꼭 쥐고 달렸다. 하지만 자객들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달리던 중 도현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발목이 심하게 삐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외침이 들렸다. 저쪽이다. 강가를 수색하라. 도현은 일어서려 했지만 발목에 체중이 실리자 그대로 주저앉았다. 할머니, 저 너무 무거워요. 저 때문에 할머니까지 죽으면 안 돼요. 하지만 심씨는 도현을 등에 업었다. 무릎이 휘청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내 떡 치던 팔이 만만치. 너 하나쯤은 깃털이다. 심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무릎이 끊어질 듯 아팠다. 60이 넘은 노인의 몸으로 다 큰 아이를 업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한 걸음, 두 걸음.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무릎이 후들거렸고 등은 불타는 것처럼 아팠다. 심씨의 머릿속에는 죽은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번에는 지킨다.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는다. 심씨는 초인적인 힘을 내어 도현을 업고 나루터까지 도착했다. 스승이 미리 배 한 척을 준비해 두고 있었다. 하지만 스승은 배에 오르지 않았다. 대신 나루터에 묶여있던 다른 배들의 밧줄을 끊고 자신의 옷을 반대편 갈대 숲으로 던졌다. 나는 미끼가 되어 놈들을 따돌리겠소.
한양에서 봅시다. 배가 물살을 타고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짙은 밤 안개가 강을 뒤덮었고 심씨와 도현을 태운 배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강을 건넌 심씨와 도현은 피난민 무리를 만났다. 홍수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 임금께 구휼을 받으러 가는 중이었다. 임금님이 근처 행궁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도현은 결심을 굳혔다. 평생 도망치며 살 수는 없었다. 할머니, 이제 도망 안 가요. 백성인 저희가 억울하면 임금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행궁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해질 무렵 행궁이 보였다. 도현은 행궁 정문 앞에 섰다. 그리고 문지기에게 말했다. 임금님을 뵙고 싶습니다. 어린 것이 무슨 헛소리냐? 썩 물러가거라. 하지만 도현은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옆에 걸려있는 격쟁의 징을 들었다.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징을 쳐서 임금의 행차를 멈추는 것이었다. 땡땡땡. 징소리가 행궁 전체를 울렸다. 문지기들이 달려들었지만 도현은 계속 징을 쳤다. 얼마 후 행궁 문이 열리며 임금의 행차가 나왔다. 어린아이가 무슨 일로 격쟁을 울렸느냐? 바로 그때 행궁에서 한 사람이 뛰쳐나왔다. 홍대감이었다.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아이가 임금 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전하, 당장 베어야 합니다. 저놈은 역적 이대감의 자식이옵니다. 하지만 임금은 도현의 눈을 보았다. 7살 아이의 눈빛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결연했다. 아이의 말을 들어보겠노라. 도현은 땅에 엎드려 큰절을 올렸다. 그리고 품에서 비망록을 꺼내 들었다. 이것은 저의 아버지 이대감께서 남기신 비망록이옵니다. 홍대감의 비리가 모두 기록되어 있사옵니다. 진실을 밝힐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거짓이옵니다. 조작된 가짜 책이옵니다. 홍대감이 버럭 소리쳤다. 임금이 비망록을 받아 펼쳐보았다. 하지만 마지막 장에는 이름이 없고 도장만 찍혀 있었다. 이것이 진짜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도현은 침착하게 옷가락지를 꺼냈다. 옆에 있던 붉은 인주를 묻혀 비망록의 빈 공간에 꾹 눌러 찍었다. 선명한 매화 무늬가 나타났다. 책에 원래 찍혀 있던 도장 자국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도장이 똑같사옵니다. 저것이 이대감의 인장이옵니다. 좌중이 술렁였다. 임금도 놀란 표정으로 두 도장을 비교해 보았다. 도현은 이어서 장부를 펼쳤다. 홍대감은 3년간 세곡 1만 석을 빼돌렸사옵니다. 도현은 복잡한 숫자들을 암산으로 풀어내기 시작했다. 첫째 해 3,000석, 둘째 해 3,500석, 셋째 해 3,500석. 합하면 정확히 1만 석. 여기 기록된 세곡과 실제 창고에 들어간 세곡의 차이가 정확히 일치하옵니다. 임금은 아이의 천재성에 감탄했다. 홍대감은 식은땀을 흘리며 외쳤다. 증인을 대시오. 증인도 없이 어찌 사람을 죄인으로 모을 수 있사옵니까? 바로 그때였다. 여기 산 증인이 있소. 우렁찬 목소리가 어전을 울렸다. 도현의 스승이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들어왔다. 소인은 이대감의 벗이었사옵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있사옵니다. 스승은 품에서 낡은 서찰을 꺼냈다. 이것은 이대감께서 소인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옵니다. 물증, 논리, 증인, 세 가지가 모두 갖춰졌다. 홍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임금이 엄숙한 목소리로 명했다. 홍대감을 파직하고 유배형에 처하라.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그리고 이대감의 가문은 복권하라. 며칠 뒤 도현의 친척들이 몰려왔다. 이제 명문가로 돌아가자구나. 친척들은 화려한 비단옷을 내밀었다. 도현은 심씨를 바라보았다. 심씨는 눈물을 참으며 도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가거라, 도현아.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야 한다. 도현은 심씨를 꼭 끌어안았다. 할머니, 꼭 다시 올게요. 약속해요. 도현은 한 걸음 뒤를 돌아보며 떠났다. 심씨는 도현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세월이 흘러 몇 년이 지났다. 마포나루터에는 다시 지어진 심씨의 떡방아간이 있었다. 예전보다 더 크고 번듯해진 떡집이었다.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 냄새가 온 마을에 퍼졌다. 어느 봄날 아침 관복을 입은 청년 하나가 떡집으로 걸어왔다. 과거에 장원급제한 도현이었다. 이제 20이 된 도현은 임금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관리가 되었다. 떡집 안에서는 늙은 심씨가 여전히 떡을 빚고 있었다. 허리는 더 굽었지만 떡을 만드는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능숙했다. 할머니, 도현의 목소리에 심씨가 고개를 들었다. 심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도현은 떡집 안으로 들어와 큰절을 올렸다. 도현은 방금 전에 쪄낸 따끈한 팥시루 떡을 한 조각 집어들었다. 어릴 적 무덤가에서 자신을 살린 바로 그 떡이었다. 한 입 베어 물자 익숙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할머니, 떡이 제일 맛있습니다. 도현은 품에서 비단 보자기를 꺼냈다. 그 안에는 고운 비단 꽃신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할머니, 이거 신으세요. 제가 어릴 때 다짐했던 거 기억하세요? 할머니께 비단 꽃신을 신겨드리겠다고. 심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활짝 웃었다. 마당 한가운데 심어진 매화나무에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도현은 옷가락지를 꺼내 햇빛에 비춰보았다. 가락지 안쪽의 글귀가 햇살에 반짝였다. 민유방본, 백성이 오직 나라의 근본이다. 도현은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펼쳤고 억울한 사람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 세상에는 피로 맺어진 가족도 있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다는 것을 도현은 보여주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